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침마다 목요 특강 시간입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저는 아는 게 참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도 아는 거 많아 보여요. 아, 그런가요? 네. 아니 그래서 제가 목요 특강을 열심히 듣는 이유이기도 한데, 근데 제가 정말 모르겠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예. 네, 일단 금메달, 나 자신을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은메달, 네. 아내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네. 동메달. 아이의 마음을 네, 모르겠어요. 그렇게 나올 줄 네, 알았어요. 네. 그거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노래도 있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정말 사람들이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특히 부부간에 남편 마음 잘 아세요?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 나도 내 마음을 좀 알게 될 것 같고, 또 아내, 남편의 마음을 조금 더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황상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유, 아주 금빛 나는 넥타이를 메고 나오셨어요.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 예. 네. 금지연 아나운서가 말한 게 맞죠? 내 마음도 모르고 배우자 마음도 모르고 아이들 마음도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정상입니다. 네. 아, 근데 몰라서 답답해요. 답답은 하세요. 네. 되게 많은 분들은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좋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아, 답답해하지도 않는. 네. 답답해 하셨으면 좀 아시려고 노력은 하셨나요? 네, 네, 노력? 그렇죠. 네. 이 말은 별로 답답해요 말은 하지만 별로 뭐 사는데 지장 없어요 이 이야기예요. 예. 따지고 보면 그러네요. 그렇죠. 남의 속을 네. 쏙쏙 들이게 네. 잘 아시는지. 그런데 교수님은 아이들이 좀 많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 마음을 진짜 모르는 사람 마음이 많네요, 교수님도 그러면. 그런데요. 네. 사실 아까 그랬잖아요. 내 마음도 모르는데 아이들 마음을 알려고 하는 거 그거는 쓸데없이 내 삶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대충 모르고 살까요, 교수님? 그렇죠. 가장 좋은 건요. 내가 쟤들 마음 모르니까 쟤들이 뭐라고 하는데 얘들아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지 않니? 그건 말이 돼요? 그렇죠. 말이 안 그렇죠. 되죠. 그래, 네가 그렇게 했으면 네가 하고 싶었겠지. 그래,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죽을 일 아니면 웬만큼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아, 그러면요. 좋아요. 네. 그런 건 어쩔 수 없고. 그렇죠. 그러면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네. 비슷한 사람이랑 결혼한 게 좋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좋아요? 그 훌륭한 질문이세요. 네네.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보다 네. 너는 비슷한 사람한테 끌리니 다른 사람한테 끌리니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어떤 사람한테 끌리세요? 저는 비슷한 사람하고 살아요. 네, 그럼 네. 비슷한 사람한테 끌렸다는 이야기예요. 아, 근데 어떤 사람은 저가 너무 싫어요. 저하고 좀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봤는데 와 진짜 저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했어요. 살면서 내가 저 인간하고 왜 결혼했을까 이렇게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또 상당히 너무 좋아요. 저는 덜렁덜렁하고 꼼꼼하지 못하는데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은 꼼꼼하게 잘 챙겨줘가지고 저는 너무 잘 만났어요.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 사람마다 다르군요. 그렇죠. 그래서 또 그때 다르고 어떻게 상황도 아셨어요? 다르고. 이제 상당히 많이 아시네요. 아니, 교수님 네. 오늘 그냥 강의 안 하시고 저희랑 질문 주고받으시면 그렇죠, 그렇죠. 안 돼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럴 계속 수는 그렇게 없습니다. 하고. 아이, 강의는 왜 들어가죠.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예. 교수님 강의가 워낙 재밌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내용도 아주 요약 정리 잘 해주시고 해서요. 저는 기대가 오늘도 커요. 이 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요, 제가 강의를 할 것 같죠. 예. 근데 질문하세요. 뭐가 지금? 교수님 강의하셔야죠. 방학이지만 강의하셔야 됩니다. 아, 예, 우리 황상민 교수님의 강의를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냐 하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짝이라는 것은 나에게 어떤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말은 저하고 사는 사람이 내 짝인지 아닌지 고민을 해봤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고민해봤다는 이야기죠. 예, 이런 이야기 하다가 저도 상당히 집에서 문제가 조금 생겼는데 아니 그럼 고민을 해봤어요.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사람이 진짜 내 짝인가? 혹시 짝퉁은 아닌가?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이거 물릴 수 있을까? 이 생각도 해보니까 상당히 머리가 복잡해요. 그럼 심리학자는 이렇게 머리가 복잡할 때는 어디인가 내 짝이 있을 거야 이렇게 찾아 헤매는 것보다는 일단 내가 생각하는 짝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결혼이라는 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거를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딱 알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 결혼이나 자기 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걸 이제 한번 탐색을 해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저하고 같이 사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이제 좀 철이 드는 것 같아. 그동안 당신이 진짜 결혼을 하고 사는지 그냥 혼자 사는지 내가 참 걱정이었는데 이제 정신을 차려서 결혼하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그걸 알아보려고 연구를 한다니 참 기특하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하는 많은 연구 중에서 이 집안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연구가 이 연구입니다. 예. 근데 사실은 집안으로서 지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중요해요. 왜? 요즘 사람들 결혼하는 거를 좋아하고 열심히 결혼하려고 할까요? 아니죠? 제가 볼 때는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고 제가 타임머신 타고 돌아갔으면 이 사람이 바로 내 짝이야. 그런 분들이 결혼을 안 하고 다 살고 계세요. 예, 어느 분이라고 제가 딱 뭐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은 너무너무 이거 진짜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그분들하고 다 결혼을 해줄 수도 없는 거고. 예. 이런 상황에서 왜 저 훌륭하신 분들은 결혼을 안 하실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심지어는 결혼하신 분들 여기 결혼하신 분들 있으시죠? 네. 예, 내가 결혼을 하고 보니까 참 내가 저 인간하고 결혼해서 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세요. 야, 이런 분들 많아요. 간혹 가다가 무슨 소리예요? 저는 지금 결혼해서 사는 게 너무 행복해요.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대개는 그런 분들은요, 건망증이 심하신 분들이에요. 예. 사실 많은 분들이 결혼해서 사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 결혼 생활에 대해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결혼하셨어요? 하면 대개는 제가 미쳤나 봐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이런 본인의 이 정신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때는요 너무너무 이 멋있게 보이고 너무너무 그 사람하고 살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당신 아직도 나를 보면 가슴이 뛰어? 뭐 이런 질문 여러분도 집에 가서 꼭 해보세요.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그럴까요? 미쳤어? 뭐 이래. 아유. 근데 사실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저도 가슴이 이제는 콩콩 뛰는 게 아니라 탁 멈춰버려요.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 솔직히 말해서 결혼하기 전에 몇 년 보고 그다음 결혼 생활을 한 10년, 20년 하면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 사람을 보면서 가슴이 뛰면 그건 심장병이지. 뭐가 그게 제정신이에요. 예. 이게 이제 결혼이라는 게 참 우리한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사람들이 그 결혼 생활에 대해서 별로 만족을 못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애를 안 낳아요. 저출산. 그래서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뭐 일과 가정의 양립 이러는데 무슨 소리예요? 사람들이 집에서 배우자를 보고 있으면 속으로 저 왼수 이 생각이 들지. 우리는 영원히 가까이 해야 되는 그런 짝이에요.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게 저출산 문제의 더 큰 문제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혼에 대한 심리를 탐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그런 역사적 사명을 제가 느끼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너무 거창하죠. 예, 거창한.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예, 그럼 좀 뭡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나이가 드시고 또 자녀들 혼산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내 아이의 배우자로서 적절할까? 고민되시는 분도 있으실 거거든요. 그럴 때 어떤 어머님은 그러더라고요. 얘야, 뭐니 해도 너가 앞으로 걱정을 안 하려면 아무래도 생활이 안정되고 돈이 많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지 않겠니? 엄마, 그래도 내 남자친구가 참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야, 걔는 뭐 생활이 좀 준비가 됐다더니 아니야,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러면 너 이 엄마 같은 그런 인생을 살려고 그러니? 제발 정신 차려라. 그러면
어머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는 결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혼하는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많아요. 많아요. 얘야, 너 남자친구하고 결혼하니? 아니에요, 교수님. 그 친구를 좋기는 하지만은요, 생활이 저희들을 같이 있게 만들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연애로는 참 좋은데요, 결혼을 내가 생활을 살기에는 그 친구가 좀 저한테는 버거워요. 오, 가슴 막 아프시죠? 예. 그런데 당신 따님이나 아드님이 그런 상황이 되면 얘야, 그래, 생활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죠? 예. 이 내 마음이 가는 사람한테 따르자니 생활이 울고, 생활이 가는 사람한테 따르자니 내 사람이 어디 있는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저에게 맞는 짝은 누군가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지 행복하나요? 이런 고민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가지죠. 답은 뭐예요? 왜 그 답을 알면 내가 여기 왜 앉아 있어요? 그러죠. 저에게 답을 주세요. 예, 제가 여러분한테 답을 드리면 좋겠지만은요, 그 답은 각 사람들마다 다 틀려요. 그럼 사람들마다 다 틀리다면 그 답은 바로 나에게 맞는 답은 무엇인가를 한번 각자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되냐?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어떤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인가?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다시 결혼을 한다면, 여기에 계신 분들 혹시 내가 다시 결혼을 한다면 바로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김재훈 씨 어떠세요? 저는 그냥 제 지금의 아내가. 아, 그러세요? 오, 정말요? 진심이요. 첫 대답이잖아요. 그냥 오, 문득. 훌륭하세요. 네, 저 아내는. 별로 삶에 있어서 기대가 없다라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시는데, 아, 네, 뭐 좋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사랑하는 마음 때문일 수도 있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골라봤자 뭐 내한테 뭐 특별한 사람이 있겠나, 이 마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실은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은 네. 아유, 또 딴 사람 만나서 언제 적응하고 살아요. 그렇죠. 네. 네, 이 솔직한 마음인지 네, 네. 아시겠죠? 그럴 때 이제 혹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요, 같이 사시는 분한테 여쭤보세요. 당신은 다음 생에 또 결혼을 하게 된다면 나랑 결혼하게 될 거지? 그럴 때 어떤 반응이 나오실까요? 저는 답변이 두려워서 그런 질문 자체를 그렇죠. 안 해요. 아시겠죠? 네. 이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그 생각을 했을 때, 대한민국의 여성분들한테, 결혼하신 여성분들한테 질문을 하면요, 대개는 70~80% 이상의 분들이 미쳤어요, 내가 이 인간하고 같이 살겠다, 이제 좀 다른 사람하고 살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남성분들한테 질문을 하면요, 아유, 저는 뭐 저하고 같이 지금 사는 사람이 그냥 저한테 맞아요. 한 70~80%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다음 생에 있어서도 결혼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다음 생에서는 서로에게 맞는 사람하고 같이 결혼해요, 뭐 이런 이야기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지금 알아봐야 돼요. 첫 번째, 현재 내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진짜 내 짝인가? 혹시 짝퉁은 아닌가? 이 생각도 이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결혼 안 하신 분들이 혹시 이 강의를 들으면, 그럼 저에게 맞는 짝은 누군가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잘 맞을 수 있나요? 또 부모님의 입장에서 내 자녀에게 맞는 짝은 누굴까? 이걸 이제 생각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좀 뭐 1등 신랑감, 뭐 1등 신부감, 이런 이야기 듣는 분 있죠? 예, 그런 분들의 하나의 사례를 한번 직접 보도록 하죠. 자, 슬라이드를 한번 올려주시면 이런 분이 나옵니다. 보통 이런 분들을 만점 배우자 뭐 이러면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결혼정보업체 뭐 이런 데서 선전도 많이 해요. 구체적으로 보면 만점 남성 A씨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직업은 뭐냐? 요즘 뭐 좋은 직업 이러면 되게 많은 분들이 연상하는 거 있죠? 의사. 옛날에는요, 박사, 변호사까지 언급을 했는데, 요즘에 박사 하면 실업자 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고, 변호사 하면 변호사도 판검사 출신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들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니 해도 그냥 의사 이상으로 생각을 잘 안 하십니다.
예, 그래서 꼭 의사가 좋은 신랑감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심리를 먼저 한번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의사예요. 그럼 이 의사는 어떤 의사냐? 신장 1m 80. 우와, 키 크죠? 저하고는 달라요. 저를 비교하지 마세요. 72kg. 오, 80에 72kg면, 야, 저가 봐도 멋있을까? 거의 김현 씨하고 비슷하네요. 네, 여기서 해당되는 건 키하고 몸무게밖에 없습니다, 제가. 네. 그런데 소득 연봉이 2억. 우와. 그 다음에 본인 재산 10억에서 14억. 우와. 의사 하시면서 돈을 그동안 많이 모으셨나 봐요. 그리고 본인은 부모님은 뭐 하시냐? 이또 중요하잖아요. 부모님은 사업을 하고 또 부모님이 박사예요. 많이 배우신 집안이에요 또. 근데 사업을 해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데 부모님 재산은 어떠냐? 20억에서 50억. 뭐 이 참 겸손하게 이야기하면 한 2, 30억이고요. 있는 대로 이야기하면 한 50억이고요. 있는 거 다 까발리면요 얼마인지 모를 정도예요. 뭐 이 정도 이야기예요. 야, 막 부러워하시네요.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저 나이가 결혼 연령대면 저 나이에 저렇게 모을 수가 없죠. 예,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요 저런 사람은 있을 수 없어. 저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난 지금까지 결혼을 안 한가. 이런 마음이 있다고 제가 읽어버리면 이금희 씨 저를 되게 미워할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안 찍어도 되는데. 자, 그런데 아니 진짜 현실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현실성은 떨어져요. 네, 뭐 직업, 많은 외모, 사람은 뭐 그냥 지력. 자기하고 관계가 없으면 다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어.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만점 남성 저 만점이 만점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저런 사람이 그렇게 흔히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제법 많아요. 제법 많아요. 자, 뭐 그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기대하지 마세요. 네. 왜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만점 여성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 이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실제로 첫 번째요. 저 만점 남성하고 결혼을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결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예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데 이금희 씨는 다 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다들 부러워하겠죠 뭐. 아니 부러워는 하는데 네. 결혼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이제 우리 해봐야 돼요. 남들이 보면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좋은 집안에 결혼을 하냐, 신랑감 잘 만났다, 웬 행운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혼하시는 분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심리학자 입장에서 저 만점 남성에 대해서 한번 심리 분석을 이제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남성은 여성에게 인기가 많을까요? 없을까요? 인기는 많죠. 인기가 많죠. 네. 인기가 많은 남성의 경우에는 여성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예, 잘 안다, 잘 모른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결혼을 했을 때 남녀가 서로 잘 지내려면 서로 상대방을 위해줘야 돼요? 아니면 상대방이 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믿어야 돼요? 상대방을 위해줘야 돼. 상대방을 위해줘야 되죠. 이런 사람은 살면서 항상 주위에서 인기가 많고 모든 여성은 이 사람을 보면 나의 왕자님 저하고 같이 지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 같은 사람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저가 어떻게 저가 뭐 해드릴 거 없나요? 이렇게 해야지 저한테 관심을 조금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봉사 정신이 투철할 수밖에 없어요. 교수님 진짜 그렇게 해서 하세요? 아,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아니요. 네, 빨리 넘어가시죠. 네, 네, 그래요. 우리 너무 개인적으로 들어가면 네. 사는 게 조금 더 복잡해져요. 네. 자, 이랬을 때 이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분은 항상 주위에 있는 여성분들이 바로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나를 위해서 내가 말 한마디만 딱 하면 그렇군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결혼을 했다. 되게 결혼을 하게 되면요. 아무리 그 배우자가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좋은 조건이라도
결혼을 하고 나면 그 좋은 조건은 더 이상 좋은 조건이 안 되게 돼요. 왜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좋은 조건이 내가 결혼을 딱 하고 나면 더 이상 좋은 조건이 아닐까요? 생활 속에서는 그 조건이 드러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생활 속에서 그 조건이 드러날 일이 없다. 맞는 말씀인데요. 더 분명한 건요. 이미 내가 가졌기 때문이에요. 이미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 거니까. 그렇죠. 이거를 이제 심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욕망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나의 욕망이 충족됐기 때문에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또 다른 욕망을 충족시키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예요. 그랬을 때 결혼을 하지 않았을 때 조건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멋진 사람은 내가 보기에 너무나 좋은 조건이니까 내 개인의 욕망을 충족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가장 멋있는데 그 사람하고 결혼을 딱 하게 되면 이미 나는 욕망이 충족이 된 거예요. 이미 가진 거예요. 그러면 더 다른 욕망을 충족시키고 싶은 상황에 처해요. 그럼 그 다른 욕망은 뭐냐? 여성의 입장에서 이 남성하고 결혼하면 이 남성이 나에게 좀 더 친절하고 나를 참 인격적으로 잘 대해줄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감정을 많이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잘난 남자가 이 여자한테 내가 결혼해준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너가 내하고 결혼한 것만 해도 너는 엄청나게 출세하고 주위로부터 너 얼마나 잘 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았니? 그런데 이 사람을 내가 존중을 더 한다는 게 쉽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왜 당신은 그 모양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너가 내하고 결혼해서 너는 출세한 줄 알아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여성의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기분 나빠요? 예. 그런데 그 여성이 이금희 씨 수준도 아니고 여기서 너는 만점 여성이다. 물론 이금희 씨는 이분보다 더 높기 때문에 아니 감히 비교도 안 돼요. 몸무게는 확실히 많이 나가요. 저기 나와 있는 것보다 확실히 많이 나가요 제가. 아, 저하고 좀 비슷하신가 보네요. 예. 자, 그럴 때 인간의 이 삶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해지는지를 이 또 구체적인 만점 여성하고 아까 만점 남성하고 결혼했을 때를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이 만점 여성의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내가 어디를 가서 빠지는 게 뭐가 있냐? 네가 박사냐? 나도 박사다. 네가 잘생겼냐? 나도 이쁘다. 너 부모가 잘 사냐? 내 부모도 잘 산다. 근데 너가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안. 예,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남들은 저 좋은 조건에 저 두 사람이 진짜 공주와 왕자로 결혼을 했으면 그 둘은 행복하게 영원히 잘 살았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그것은 동화책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그러면 공주와 왕자, 내가 공주라면 나는 차라리 바보 온다라고 결혼을 하고 내가 왕자라면 제투성이 아가씨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상당히 이제 심각해지죠. 그건 좀 네. 이럴 때 우리가 뭘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서로 비슷한 조건의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해지지 않아요? 네, 지금 비슷한 조건의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행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서로 격차가 많이 나서 결혼하면 어느 한쪽이 꿀려서 결혼 생활하는 게 쉽지 않지 않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부는 비슷하고 일부는 차이가 나고 뭐 그래야 돼요? 아니에요. 지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그걸 너무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조건보다 마음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이 남의 이야기라고 뭐 함부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고민이 돼요. 근데 마음을 선택하려니까 저 조건들이 눈앞에서 아른아른거리긴 하네요. 아른아른하죠. 네.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결혼이나 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갈등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따르자니 조건이 아른아른하고 조건을 따르자니 마음이 아프고 엄마, 아빠 누구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 엄마 아빠가 정해지는 대로 가라. 그럼 엄마 아빠가 정해주면 마음도 울고 조건도 아른아른하고 내 인생 책임져.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결혼과 관련된 세 가지 다른 욕망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마음을 따를 것이냐, 조건을 따를 것이냐,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걸 따를 것이냐.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대부분 분들은 결혼에 있어서 자기가 그냥 부모님도 그냥 괜찮다고 그러셨고요. 저도요 참 보니까 괜찮고요. 조건도 웬만했어요. 다 웬만해서 결혼했어요. 그럼 살 때는 어떻게 돼요? 웬만하게 결혼하니까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조건이라도 하나 좋아. 마음이라도 아주 끌렸어. 부모님이 진짜 만족했냐? 어느 하나도 아닌 이 상황에 처하니까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갑자기 높은 이혼율을 자랑하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는 게 너무나 힘드니까 내 결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결혼 정보업체에 가가지고 정보나 좀 주세요. 이런 고민만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사는 게 속 편하죠? 아니면 결혼해가지고 그냥 이게 내 운명이구나. 남들에게는 우리는 행복한 부부예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각자 자기가 알아서 산다. 이렇게 되는 게 나아요? 실제로 이런 분들도 많아요. 왜? 그냥 마음 같아서는 딱 잘라지고 따로따로 살고 싶었지만은 남들의 이목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각자 인생을 살자. 남한테는 이야기는 안 하고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예. 그래서 많이들 고개를 끄덕이세요. 아, 진짜. 그럼요. 네. 저는 그동안 사람들이 마음속에만 두고 차마 이야기하지 못했던 거를 이분들하고 나누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진짜 고민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 가정 문제를 상담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남편에 대한 원망이에요. 저놈의 인간 늘 밖으로 돌아다니고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문가가 대화를 나누래. 아니 대화를 나누려고 얼굴을 보고 있으면 할 이야기가 있어야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는, 밥은, 자자. 뭐 그러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돼요. 대화를 하려고 하면요 결국에는 뭐 내가 이만큼 돈을 벌어줬는데 너는 뭐가 불만이냐 이런 이야기하다가 결국에는 싸워요. 차라리 대화를 안 하는 게 나아. 그래서 그 전문가 박사님들은 왜 부부 문제를 이야기하면 대화로 풀래. 대화로 풀려야지 풀지. 한국 사람은요 대화로 안 풀어져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눈빛으로 말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그 인간 얼굴만 봐도 속에서 팍 올라오는데 그걸 참아야 됩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막연히 생각했던 것과 다른 측면에서 결혼을 봐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 결혼의 정체를 한번 조금 더 살펴봐야 돼요. 어떠냐? 우리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내 감정이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또는 조건을 맞춰서 결혼을 해요. 뭐 나름대로 참 머리를 많이 굴리잖아요. 그죠? 뭐 감정 70% 조건 30% 뭐 조건과 감정 반반 하면 잘 맞춰가 결혼했다는데 그런데 그렇게 계산을 잘해가 결혼을 했는데 실제로는 살아보면 너무 힘드니까 뭐 돌싱이 되는 거 너무 많아져요. 그런데 우리가 몇백 년 전에 조선시대로 가봐요.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자기 배우자가 될 사람 얼굴도 모르고 결혼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부모님이 너 결혼해야 네 알았습니다 하고 결혼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딱 결혼하고 나서 살면서 내 인생 물러내라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 뭐 이러면서 원망하면서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얼굴도 모르고 결혼한 사람한테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우리 얼굴도 모르고 결혼했으니까 평생 남남으로 소 닭 보듯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은요. 요즘에 조선시대에 뭐 무덤에서 이 부인에게 보내는 편지,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 그런 걸 보면 너무너무 애절한 감성이 담겨 있어요. 당신을 먼저 보내고 뭐 어쩌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멀리서 일을 하다가 지금 또 당신을 떠나보내고 가려니 내 마음이 진짜 끊어지는구려. 그래도 당신은 아이랑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여러분 중에서 남편한테 편지 책을 내 써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부인한테 편지 써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무슨 잘못하면 꼭 편지. 네.
잘못하면 편지를 쓴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편지 쓰는 게 아내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본인한테 반성문 쓰는 거예요. 아니 뭔가 잘못했을 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아, 잘못했을 때 네. 사랑하는 마음 든다. 어. 야, 이거는 아이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엄마, 저는 엄마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잘못을 저질렀어요. 뭐 이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따로 저한테 상담을 아무래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처음에 얼굴도 모르고 결혼한 그분들이 살면서 놀라울 정도로 이 깊은 감성을 서로 형성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아, 이 사람은 진짜 나의 짝이구나. 그러면서 옛날에는 결혼하면 짝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결혼을 한 분들한테 당신의 결혼은 안녕하십니까? 결혼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대부분의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 짝이 나로 인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힘들어요. 이 소리는 참아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속마음은 뭐냐면 그래, 결혼 생활은 내 혼자면 참으면 되지. 그러면서 결혼이라는 게 뭐 별거 있어요? 생활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신 결혼은 어떻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또 질문을 할 텐데 저는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예, 뭐 그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이 연구를 하기 전에는 결혼은 생활이야. 그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줄 수 있을까? 뭐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했는데 그 행동을 한 것 자체가 별로 좋은 이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잘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혹시 내가 나름대로 생각해가지고 뭔가 해줬는데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감격이에요. 역시 당신은 나는 당신밖에 없어. 그런 이야기 늘 들으시죠? 네, 상당히 네. 제정신을 가진 부부가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 그 표정인 거 아시죠? 예. 아, 이거 참 심리학자인 저희 입장에서 이거 참 문제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연구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한 사람들의 마음이 뭔가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먼저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자, 한번 결혼 전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가, 그 마음을 마치 MRI 찍듯이 쫙 찍었을 때 이런 생각이 나왔어요. 자, 나로 인해 짝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자녀 양육을 위해 경제적 안정이 중요하다. 결혼은 현실이기에 조건을 따지게 된다. 결혼 후에도 연애 시절처럼 가슴이 뛰면 좋겠다. 부족한 반쪽을 채워주는 사람이 짝이다. 결혼은 두 사람이 아닌 두 집안의 결합이다.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하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 눈에도 번듯해 보였으면 좋겠다. 내 수준이 내 짝의 수준을 결정한다. 살이 찌면 게으르고 형편이 없어 보인다. 이 생각을 대부분 결혼을 하기 전에 또는 결혼을 앞둔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이런 생각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결혼에 대한 기대, 막 가슴 뛰는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안 할까요? 아니 이게 뭔가 이렇게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는 심정 아닌가요?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는 심정이다. 네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한테는 백마탄 왕자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네. 분명히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는 마음은 맞아요. 그런데 그 백마탄 왕자는 나의 수준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지금 상당히 잘 나가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믿으면 내 잘 나가고 대단한 사람보다 더 나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 거고, 내가 좀 찌질하고 사는 게 그러면 이거 나를 이 찌질하고 사는 걸 조금 낫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인 거예요. 소위 말해서 결혼이라는 것은 현재 내가 있는 사회적 수준을 조금 높여주는, 내가 조금 나아지게 만드는
그게 결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분이 어떠세요? 좀 씁쓸하시는가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내가 좋은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 내 인생 팔자 고쳐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왜 씁쓸해요? 네, 왜 씁쓸해요? 아니 뭐라고 말로 표현은 할 수 없어도 그래도 좀 마음 한편이 좀 순수함이 없는 것 같아요. 순수함이 없다. 순수는요, 그냥 소주를 마실 때나 찾으세요. 네. 교수님 그래도 순수하게 정말 이 사람 아무것도 보지 않고 이 사람을 보면 정말 행복하고 이 사람하고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하고 진짜 훌륭하신 생각이에요. 저는 저하고 결혼한 사람이 바로 그 마음으로 저하고 결혼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없다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인간이, 이건 꼭 생각해, 인간이 제정신이 아닐 때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든지. 그런데 보통 그냥 그게 힘들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주위에서 듣는 거, 야 정신 차려가지고 너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럴 때는 이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까지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가슴이 참 한편으로는, 그래 내가 지금 사는 게 그때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했어야 되는데 내가 여러 가지 계산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계산을 많이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조건을 잘 맞춰서 결혼을 했으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의 마음은 차라리 아무 생각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했으면 어쩌면 더 잘 살 수 있는데, 왜? 조선시대에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결혼을 했을 때는, 그때는 이혼이라는 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같이 사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순수 저쪽으로 보내고 진짜 여러 가지 잘 조건 따져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내가 전 결혼해서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얘들아 결혼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얘야 결혼은 생활이야, 냉정하게 따져봐. 쥐가 냉정하게 따져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사는 게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으면서 또 결혼하겠다는 사람한테 냉정하게 따져봐 이러면, 어쩌면 자기 문제가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똑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째야 됩니까? 그럴 때는요, 진짜 더 냉정하게 이런 조건을 잘 따지고, 그러면서 나의 수준을 높여주고 나의 사회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가능하면 그게 근접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생생하게 한번 봐야 돼요. 그 생생하게 보게 되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분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조금 마음을 굳게 먹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두 가지 부분에서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딱 보세요. 그럴 때 결혼을 하게 되면요, 하기 전과 한 후에 있어 마음이 바뀌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일단 결혼을 딱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조건은 당연한 게 돼요. 그걸 이제 욕망을 충족시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욕망을 충족시키면요,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 순간은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결혼식장에 갔을 때, 내 아이 결혼식장 할 때 주위에서, 야 너무 너 십 잘 간다, 장가 잘 간다, 너 진짜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갑자기 새로운 인간으로 내가 신분 상승한 것 같고 너무나 뿌듯해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 나는 평생 진짜 한마음 한뜻으로 잘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내 욕망이 충족되니까. 인간의 경우에서요, 욕망이 충족되는 것만큼 이 강한 힘을 가지는 게 없어요. 우리가, 그거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실은 인간이 동물의 한 부류니까 그 욕망이라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욕망을 충족하게 될 때 그 결과라는 거는 또 다른 문제를 우리한테 야기시켜요. 그럼 그 결과는 어떠냐? 실제로 내 수준이 내 짝의 수준을 결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완벽히 현실적인 걸 추구하는 것이 욕망을 충족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충족이 됐을 때 결혼 후의
심리 상태로 바뀌게 되는데 그 심리 상태는 나만 참으면 된다. 근데 이 나만 참으면 된다. 그래, 참고 사는 거야. 참고 사는 거야. 뭐 그러면서 참은 뭐 인자 세계면 뭐 뭔들 못 견디랴 뭐 그런 거 있죠, 그죠? 네. 예. 그런 심리 상태가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우리 한번 보면요, 이런 상황이에요. 한번 내용을 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요, 결혼 생활이 괴로우면 참으면 된다. 이거부터 나와요, 일단. 그 다음에 시위에, 옛날 촛불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이 내 짝을 찾아주시리라고 믿는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 아니, 교수님,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시위에 참가한 사람이 이해가 안 돼. 이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결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건 뭘 이야기해요? 자기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사회 문제 이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혼 생활에 집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혼 생활이 중요하고 내가 내 배우자랑 행복한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하는데, 그러면 배우자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해 하나요? 하면 그게 뭐더라? 배우자랑 어떤 시간을 보낼 때 가장 행복했습니까? 그게 뭐더라? 다들 갑자기 배우자 이야기만 넣으면 거의 기억 상실증 상황을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내 짝을 찾아주시리라 믿는다. 그럼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짝이라는 거예요? 짝퉁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지금 짝퉁하고 살지만은 다음 생애에서는 짝을 찾아주겠지. 이 심리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가의 대표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 똑같아요. 갑자기 대통령 이야기가 왜 나와요? 결혼 생활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자기가 생각을 하면서 온갖 잡스러운 생각을 다 하니까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초점을 못 맞추는 심리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배우자를 보면서 이 사람이 내 짝인가 짝퉁인가 이 고민만 하면서 혹시 짝퉁인지 몰라, 내 짝은 저 바깥에 어딘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밤이면 밤마다 짝을 찾아서 이 배회를 하는, 이 대한민국에 그런 남자들 많아요. 예. 그리고 또 연인 혹은 배우자가 없는 건 내가 못나서다. 이제 혼자서 사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아니, 내같이 잘난 사람을 못 알아주는 저 멍청한 인간들이 문제지 왜 내가 못났어요? 이거미지, 그렇죠? 근데 저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러시면 아니 돼요, 아니 돼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들이 되게요, 훌륭한 사람은 못 알아보고요, 찌질한 사람만 알아봐요. 왜 그러냐? 그게 한국 사람의 심리 코드에 맞아요. 왜?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자기가 그 사람에 대비해서 상당히 못나 보이고 싫기 때문에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한국 사람들은 왜 항상 남에 대해서 비방을 하냐 하면, 남이 훌륭하다는 걸 인정하고 그 사람이 잘났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두려움, 불안에 한국 사람들은 많이 시달려요. 이건 나중에 제가 또 설명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 내가 얼마나 자랑스럽게 다른 사람들한테 나의 정체성을 드러낼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유교 전통에서 너는 겸손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은지 상당히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보다 잘난 사람보다는 아무리 잘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조금 깎아내려야 내가 잘나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되고, 또 내가 뭔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또 좋은 사람이 나를 제대로 찾지를 못하는 거는 내가 못났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못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같이 못생긴 사람도 결혼을 해요. 그것도 미인과 결혼을 해요. 그거는 제가 잘나서 결혼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결혼한 사람이 눈에 뭐가 씌어서 결혼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평생 그 사람이 그 눈에 뭐 붙은 게 안 떨어지기를 저는 항상 그것만 봐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연인 또는 배우자가 없는 건 내 탓이라고 자기 연민 내는 또는 자기 비하를 하시는 심리 상태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한 명의 짝만 가지는 것은 자연 법칙에 어긋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이 여러 짝을 가지는 게 동물의 세계를 봐라 뭐 이러면서
이 동물의 세계에 보면 이 사자는 여러 명의 암사자를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짝을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도 있는 게 다 자기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 뭔가 지금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예. 내 짝을 마음에 둔 채로도 결혼 생활이 가능하다. 결혼 후 부모님 같이 살고 싶지는 않다. 대개는 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은 당신의 결혼 생활이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항상 머릿속에 가지는 생각은 우리 부모님이요 항상 허구한 날 서로 싸우셨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두 분은 나중에 보니까 남남처럼 살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처럼 그런 결혼 생활은 하지 않을래요. 뭐 이러면서 이 자기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런데 부모님은 왜 그런 생활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왜 결혼 생활이 힘드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 생활을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아요. 단지 부모님과 같은 삶을 살고 싶지는 않아. 이 마음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결혼 생활은 더 두렵기만 하고 버겁기만 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심리 상태가 되어 이런 무기력감을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는 게 다 그런 상태죠. 이런 심리 상태로 바뀌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냥 남편은 직장인, 아내는 가사, 육아에 충실해야 된다. 통하지 않아도 부부로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뭐 사는 거하고 별 차이가 있어요? 별 차이 없어요. 예, 한 가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사는 게 결혼 생활이에요 라고 질문하면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요, 대한민국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아요. 아니 안 그렇던데, 아침마당 같은데 넣어놓은 거 보면 아주 행복한 부부들 있던데, 연예인 부부들 넣으면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네 그건 다 쇼라고 그래요. 남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 사람 마음을 싹 훑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훑어보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아니 내 마음이 무거운데 뭐 다른 사람 마음속까지 일일이 다 훑어볼 생각이 들겠어요. 자, 이쯤 되면 이제 특별히 뭐 남들이 짜다라 잘 살고 있다 못 살고 있다 그거 생각하지 말고, 멀리 보지 말고 차라리 내 마음이 어떤가, 내 결혼 생활이 어떤가를 차라리 보시는 게 어떠세요? 그러면 당신의 결혼 생활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결혼 생활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그냥 삶이죠. 그냥 생활이지 않는가. 네.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 코드는 무엇인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면요. 좀 불안불안해지네요. 네, 불안불안한데 실제로 이제 한국인의 심리 코드, 특히 결혼과 관련해가 가지고 있는 심리 코드가 뭔가, 이것만 딱 알면요, 결혼 생활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딱 그분이 한두 마디 딱 하면 이분은 어떤 심리 코드를 가지고 결혼을 했구나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분의 결혼 생활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거구나, 이것까지도 알 수가 있어요. 우와, 대박이죠? 예,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싶죠? 그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결혼 생활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지는 심리 코드는요, 자그마치 6개가 있어요. 어휴, 그렇게나 많아요. 너무 힘들겠죠, 그죠? 그런데 그거를 잘 학습을 하면요, 아주 쉽게 학습을 할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표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시죠. 그 6가지 표 딱. 근데 다행스럽게도요, 이 6가지 표는요, 간단하게요, 먼저 3개만 알면 돼요. 이 세상에는 사람을 구분할 때는 뭐라고 구분하죠? 남자, 여자, 그 다음에요, 아줌마. 예, 뭐 이렇게 구분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결혼에 대한 사람의 심리는 그럼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3가지로 구분을 해요. 아까 보통 지금 많은 사람,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한 50% 정도의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심리 코드는요, 결혼이라는 것은요, 조건을 잘 맞춰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이라는 거는 뭐 서로 조건을 잘 맞추는 거,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네. 결혼하실 때 조건을 잘 맞추셨어요? 네, 뭐. 네.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거, 결혼은 생활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대개 이 조건을 잘 맞추는 맞춤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하고 비슷한 조건, 그리고 비슷한 수준, 그런 사람하고 내가 맞추면 뭐 나도 별로 불만 없고
저쪽도 불만 없을 것 같고 또 거기에 서로 비슷하니까 서로 친숙하니까 마음이 좀 끌리는 것 같고. 아니 그래서 맞아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짝이랑 결혼했거든요. 네. 그래서 같은 동네에서 자라고 그렇죠. 서로 사는 거 다 잘 그렇죠. 알고 수준도 비슷하고. 네. 네, 그래서 딱 맞춤형이라고 맞아요. 이야기를 네. 해요. 그래서 제가 벌써 파악했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야기할 때 어떤 비슷한 사람하고 결혼하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다른 분하고 결혼하시고 싶으세요? 하면 이 맞춤형은 대개는 비슷한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해요. 됐죠? 자, 그럼 이 맞춤형은 보통 지금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결혼을 하시는 분들, 뭐 심지어 결혼 정보 업체에 가가지고 저하고 비슷한 사람을 찾으세요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한 50% 정도의 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결혼을 해요. 그러면 이런 마음으로 결혼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결혼 생활을 하게 될지 궁금하시죠? 네. 그럴 때 하살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책임형. 그러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 아버지와 엄마로서의 역할을 충실하면서 결혼 생활을 해요. 서로 각자 맡은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집에 들어오면 밥은 먹었나? 가장으로서 제대로 먹고 사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애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또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자자, 마지막 역할을 다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뭐 특별한 게 없죠. 자꾸 쳐다보지 마세요. 이게 책임형이에요. 근데 때때로 이 책임형은 각자 자기 역할을 잘하는데 때때로 약간 우리 부부는 뭐 크게 불만은 없는데 그렇다고 크게 익사이팅하고 막 나는 당신을 보면 너무 가슴이 뛰어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나누지는 않으니까 혹시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맞아요. 삶이 편안해요. 네, 편안해요. 근데 불꽃 같은 뭐 사랑 뭐 이런 건 그런 거 원하지 네, 않아요. 네.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이런 분들은요, 안타깝게도 약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편안하고 좋기는 한데 거기에서 약간 아쉬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런 분들의 마음속에서 이 사람이 참 편하고 좋은데 이 사람이 진짜 내 짝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이 생겨요. 왜? 마치 내 오누이 같아, 내 오빠 동생 같은데 불꽃이 안 치니까 우리는 그 격정적인 사랑이 없으니까 작은 그런 격정적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약간 이 생각이 약간 들어요. 오래 들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 분들을 뭐냐면 당신의 마음속에는 짝이 이미 또 다른 짝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 또 다른 짝이 어디예요? 대개는요, 여성의 경우에는 또 다른 짝은 누구가 되겠어요? 자식이에요. 그래서 그 자식이 진짜 예인으로서 자식이 원하면 뭐든지 다 하는데 남편이 물 좀 떠줘, 당신은 손이 없어? 이렇게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요. 꼭 누가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네. 네, 저는 이제 그만 말해야 되겠어요. 네. 그랬을 때 사실은 그래서 대부분의 이 맞춤형의 심리에서 이 결혼을 하고 책임을 다하시는 분들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짝이 또 다른 짝이 생겨요. 자식이 짝이거나 남자분들은 바깥에서 일을 하는 거, 일이 바로 나의 짝이 돼서 그 일에 몰두를 하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는 게 마치 가정에서는 참 편안하고 행복한데 이 열정이 느낌이 없고 왜 각자 자기 짝에 충실하느라고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닌데 이게 우리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분들은 대개는 그냥 끝까지 사세요. 짝이려니 생각하고 그냥 살아요. 왜? 자식이 짝이고 일이 짝이니까 그냥 각자 짝에 충실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문제 없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이혼도 거의 안 하세요. 웬만큼 문제가 있어. 근데 딱 이혼하는 경우에는 진짜 한쪽이 나는 진짜 짝을 찾았어요 이럴 때 이혼하게 돼요. 대개 이제 이혼의 다양한 사유들을 봤을 때 배우자 부정을 도저히 못 참는다 해가 이혼하시는 분들 있을 때 보면 이 맞춤형과 책임형의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더 문제가 돼요. 그냥 짝퉁짝으로 그냥 자식들한테 신경 쓰든지 일에 신경하는 거는 봐주겠는데 엉뚱한 짝이 생긴다 이거는 못 참겠다 심리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감성형은 뭐예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감성형 같아요. 감성형이에요. 네. 감성형이에요. 감성형은요, 말 그대로 우리는 첫눈에 반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둘이 손만 꼭 잡는 것으로서 너무 좋았어요. 부모님이 우리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집 나가라고 그랬어요. 뭐 이런 식의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집을 나왔어요. 나올 때 그래도 조금 부모님께 가져왔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게 감성형이에요. 그냥 다른 거 안 본다. 사람이 좋아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 우리가 연애 결혼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감성형이에요. 그리고 이 감성으로 결혼을 하면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라고 믿어요. 그렇죠? 네. 네. 첫눈에 반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첫눈에 반하는 사람이 네. 있어요. 그런데 첫눈에 반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눈을 한번 깜빡이고 나면 그 사람은 사라지거나 아니면 그 사람은 개구리 왕자로 바뀔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결혼 생활. 결혼 생활은요. 그래서 좀비형이 돼요. 아. 첫눈에 반해가지고 이 사람밖에 없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 감성이라는 게요. 참 불꽃이 튀는데 불꽃은요. 잠시 반짝였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의 감성이라는 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열정 같은 사랑은요. 기껏 해봤자 1, 2년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1, 2년마다 계속 불꽃놀이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 번 탄 심지는 두 번 태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새 심지를 하지 않고서는 힘들어요. 좀비가 뭐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좀비라는 말 혹시 무기력하게? 외국 영화에서 이러는 거 보셨어요? 강시예요. 강시. 동양에서는 예. 강시라고 그러고 서양에서는 좀비라고 그래요.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으나 죽은 것 같고 죽었는데 움직여요. 그래서 이게 좀비예요. 예. 교수님 전 제가 좋아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좋아요. 네, 네. 감성형이나 좀비형으로 바뀌는 것보다 얼마나 좋다는 거 아시겠죠? 예. 그래서 대부분의 이 사랑하는 뜨거운 감성으로 결혼을 했어야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그게 그 감성이 평생 유지될 거를 기대하는데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아니 내가 미쳤지 어떻게 저 인간한테 내가 빠진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벌써 이제 좀비 상태의 결혼 생활을 그냥 하는 거예요. 이때는 그냥 아는 자자 이 소리도 안 해요. 그냥 눈빛으로 말하는데 서로 눈빛은 이야기인데 이미 눈빛이 사라졌는데 뭐라고 말을 해요. 그냥 몸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다들 그냥 죽은 마음으로 살다가 나오면 그냥 움직이는 이런 결혼 생활이에요. 그러면 패밀리형은요? 패밀리형은요 간단해요. 부모님이 정해주는 대로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옛날 결혼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항상 그렇죠. 뭐 니 그 아빠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뭐 옛날 할머니들 이야기들 그런 거 있죠. 근데 꼭 보면 이 남편이 바람 피우고 밖으로 돌아다가 평생 고생을 했다. 그럴 때 그런 분들이 처음에는 부모님이 서로 정해준 결혼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꼭 하세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부모님이 정해줬는데 두 분이서 살 때 이게 그냥 부모님이 정해줬으니까 나는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항상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가족으로부터의 구속이나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러면서 나는 자유를 찾아가지고 지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보통 지금도 요즘에 이 가족의 어떤 뭐 임무에 의해서 결혼하게 되는 그런 관계들 있잖아요. 보통 뭐 아주 대단한 집안들 결혼하는 거. 그렇게 되면 대개는 비슷한 조건으로 집안이 딱 결혼을 하게 되면 대개는 자유를 찾아가지고 각각 보헤미안 삶을 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집안 차이가 상당히 있어가지고 그냥 잘 서로 맞춰가지고 결혼하면 차라리 안 깨지고 오래 갈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이제 패밀리형으로 결혼을 하면 보헤미안형, 보헤미안 자유를 찾아서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결혼 생활이 바로 보헤미안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6가지의 각기 다른 결혼에 대한 심리 코드를 여러분 딱 보니까 그럼 내 결혼은 어떤 걸까? 느낌이 오시죠? 네. 어떤 결혼이 좋을까? 느낌이 오신가요? 네. 그랬을 때 이 각각 결혼하기 전에 맞춤형이나 감성형이나 패밀리형에서 사람들이 충족하고자 하는 욕망이 다 달라요. 맞춤형은 약간의 현실적인 조건과 약간의 편안함을 다 갖추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편안함이에요. 그 다음에 감성형은 뜨거운 열정, 그거를 중시하게 해요. 패밀리형은
사회적으로 또 우리 집안을 위해서 이런 거죠. 그럴 때 결혼과 관련된 나의 욕망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의 짝인가? 그것은 나의 욕망을 가장 잘 충족해주는 사람이 짝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욕망이 바뀔 때는 그럼 짝을 바꿔야 됩니까? 때때로 많은 사람은 짝은 평생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요, 짝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몇 명 있으면 누가 진짜 짝이에요? 라는 질문을 해요. 그런데 진짜 짝은요, 내하고 가장 오래 같이 사는 사람이 짝이에요. 여러 짝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내 욕망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누구랑 가장 오래 사는가가 나의 진짜 짝이에요. 그리고 그 진짜 짝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보다 진짜 여러분들이 나와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남편요? 그 남편 아내보다 더 오래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진정한 짝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짝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면 나는 나를 사랑하는가? 본인을 사랑하세요? 본인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아까 제가요 뭐 이러면서 뭐 내가 못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먼저 내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세컨드 짝을 찾는 것이 바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배우자 짝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짝이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짝은 우리 인생에서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여러 명 중에서 진정한 짝은 가장 오래 나와 같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나의 짝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누가 나의 짝인가 먼저 정하시고 또 약간 눈에 뭐가 껴서 또 생기는 짝도 어떤 사람인지 찾아본다면 우리의 결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훨씬 더 편해지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한 짝을 찾는 것도 훨씬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잘 들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 강의가 진행될수록 솔직히 좀 알쏭달쏭한 부분들이 네. 있었는데 마지막에 내 짝은 나다라는 네. 말씀에서 확 와닿네요. 네. 저희가 처음에 내 마음을 모르겠고 아내 마음 네. 모르겠고 자식 마음 모르겠다 얘기했는데 나를 사랑해야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아내를 사랑해야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훌륭하세요. 네, 아우 명쾌해요. 네. 교수님 저도 저를 사랑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황상민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 인사 감사합니다.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흑표 산소 흑침대에서 백화점 상품권 준비해 주셨습니다. 금성출판사 푸르넷 공부방에서 백화점 상품권, 더 나은 몸 세모 알콕시 글리스롤에서 백화점 상품권, NS몰에서 백화점 상품권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제가 좀 더 사랑스러워진 것 같아요. 아, 네. 내일 금요일 생생 토크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